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CJ 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도 택배기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진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 배송을 중단하고 택배 분류 지원 인력도 1,000명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롯데도 분류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또 택배기사의 하루 배송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의무화, 건강검진도 추진한다는데 잘 이행이 될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지 그 뒤에 그의 이름을 딴 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산업재해 방지를 목표로 활동한 지 오늘로 꼭 1년째인데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 시사 발언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7시 여론조사들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10월 26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조문을 가는 모습도 보였고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한 말씀 했고, 자 네.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내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뭐 공과를 함께 보자라는 입장인데요. 뭐 네. 이낙연 대표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공식 논평을 보면 그 이건희 회장은 이 삼성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 삼성의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 이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 예로 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부당 내부 거래, 뭐 정경 유착, 문호조 경영 등을 꼽으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도 입장을 내놨는데 어땠습니까? 네, 논평을 보면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빈소에 방문해서 조문을 네. 했습니다.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은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창조와 혁신 경영으로 삼성그룹을 재창업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어서 조문을 왔다라고 얘기했고 뭐 황교안 전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뭐 우리 경제에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명언들도 남겼죠. 뭐 부인 빼고 다 바꿔라. 제가 약간 네. 순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와 함께 또 노동조합 문제라든지 또 승계에 있어서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 이런 네. 부분들이 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땠나요? 실제로 이 관련 주가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이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올랐는데 네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13.43%. 네, 지금 거의 뭐 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인 격이죠. 삼성물산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삼성생명이 한 3.8%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0.33%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딱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은 좀 섣부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미 병상에 좀 누운 상태에서 그렇죠. 사실상 그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좀 상속세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상속세를 좀 보태기 위해서 주주 배당을 좀 크게 늘릴 것이다. 좀 이런 얘기가 분석이 좀 나오면서 주식을 보유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오너의 어떤 뭐 위치, 뭐 위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좌우되기에는 삼성이란 그룹이 커져서 사실 영업이익이 꽤 컸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뭐 한 명의 뭐 기업인으로 뭐 기업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뭐 그렇죠. 이미 예전에 좀 지나기도 했고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일전에 좀 구속이 됐을 때도 이 삼성의 주가가 좀 오른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법사위 종합국감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석했는데 출석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가 많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윤 총장이 얘기했던 거를 추미애 장관한테 뭐 확인받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네.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앞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의 부당성을 주장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윤 총장의 국감 답변 태도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해 생각한다. 이렇게 송과단 얘기를 했고요. 또 윤 총장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라임 그 수사 관련해서 네. 그 김봉현 전 회장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네.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수사 지휘권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전주에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 라고 반문했고 또 야당의 사퇴 요구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런 국민의힘인 장제원 의원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뭐 그런 요구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웃어 넘기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이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정치할 뜻을 뭐 정치하겠다는 얘기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까지 얘기를 들렸긴 했죠. 네. 봉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고 했으니까 그 선택지 안에 정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은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국감에서는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지켰어야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또 검찰총장의 의혹에 휩싸여 수사질을 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네네. 질의에는 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가 되게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 네. 한마디 한마디 좀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검찰총장한테 직접 확인해야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 윤석열 총장이 나왔다면 네. 정말 대제신문?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네.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고 어쨌든 추 장관은 계속해서 감찰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김봉현 전 회장의 발언을 좀 조사해보고 해봤더니 검사를 접대했던 것이 심기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감찰이 필요하다, 수사지휘권이 적법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근데 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 진술하고 편지 내용이 좀 달라서 이게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을 가져야 되느냐 얘기도 사실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남부지검이 새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하고 네. 있으니까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냐 사실 한다는 네. 얘기도 안 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한다고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느낌적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이었는데 뭐 국선 변호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뭐 그건 뭐 누구나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은 뭐 이 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정계 진출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말이기 네네.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총장직은 만약에 내일 당장 정치를 하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 조직에 안정을 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다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위증하면 안 주장이었습니다. 되잖아요. 국감에서는. 뭐 위증을 하면 안 되지만 뭐 지금 마음이 생각하지 바뀔 않고 수는 있다라는 마음이 게 바뀔 위증은 수니까. 아니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 야권 정치인 비의혹 보고 받았냐 이 질의에 받은 적 없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란 자리가 전국 주요 특별수사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 국장도 이 반부패 강력부장 자리에 대해서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 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통상의 관례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보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 국장은 통상 첩보가 총장에게 직보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라임 사태 관련해서요. 네. 또 심 국장은 또 대검의 다양한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다양한 의견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는 법령에서 만든 시스템이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라임 관련해서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됐냐 이런 질문에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했어요. 네네. 그 여야가 좀 이 신국장의 발언에 따르면 차이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JTBC 보도에 따랐던 그 유흥업소 접대. 네. 네, 그거는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금감원 검사역이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그게 났던데 확인이 됐나요? 예, 뭐 JTBC 보도 위에 또 다른 네.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정확히 확인 안 된 것 같아요. 확인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7월에 검사를 술접대했다고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8월에 이 검사역을 접대했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와대 행정관 그 사람을 조사하고 아마 법정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8월에 네네. 검사역을 데려가서 접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동일 사건인데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7월에도 있었고 8월에도 8월에도 있었는지 있었는지.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국회 외통위 급감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수혁 미국 주미 대사라고 해야겠죠. 주미 대사가 이 네. 한미 동맹 관련 발언을 한번 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죠. 뭐 70년 동안 동맹이었다고 앞으로 또 70년 동맹일지는 알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요? 네, 뭐 이수혁 대사가 그때 국감에 나온 이후에 좀 이 발언이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근데 뭐 이수혁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국으로서 뭐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미국 대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감에 나와서 관련 질의를 받았는데 이 강경화 장관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아직 어떤 조치를 내리진 않았는데 이 발언의 취지라든가 충분히 검토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모종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좀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좀 강경화 장관이 되게 좀 의기소침해 보였다고나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뭐 사고가 좀 네, 사고 좀 많았잖아요. 많았죠. 외교부가 네. 성비위 사건이 특히나 많았고 뭐 뉴질랜드도 있었고 뭐 시애틀 총영사관도 있었고 나이지리아 쪽도 있었고 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이게 남성 중심의 문화라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네, 그런 심정을 토로하는 말도 있어요. 네, 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돼서 질의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의 성비위 복무 기강 회의 사건의 부실한 처리 과정, 외교부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물론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 장관은 여러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장관인 제가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외교부가 수십 년 동안 폐쇄적인 남성 위주의 조직에서 탈바꿈하고 있는 전환기가 아닌가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게 드러나고 있는 것 자체가 변화의 조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사회 권리 의식, 직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부당하다는 신고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갇혔으므로 과거에는 직원들이 하소연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 신고와 조사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대통령이 평가하면 합당한 결정을 하실 거로 생각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 그러니까 뭐 이런 힘들어 것을 뭐 보이시는데. 책임을 지고 뭐 인사권자가 어떤 조치를 한다면은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상당히 그 장수 장관이잖아요. 네, 강경화 임기가 장관도.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그러니까요. 시작을 했죠. 4년 넘게 했죠. 네,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네. 이훈혜 장관도 그렇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굉장히 오랫동안 임기를 지킨 장관인데 많이 좀 지쳐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네, 후보가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죠. 국민의힘이 내정을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추천한 사람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한 명이 그 이현 변호사예요. 음.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도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이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지내면서 유족들에게 많이 항의를 받았던 아하. 네, 인물이기도 하고 특조위가 편향됐다라고 주장만 하다가 이 특조위를 계속 공전시키는 일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논란이 이어지자 사실 그거는 어떤 정권의 지시를 받고 한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번에 또 임명이 돼서 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임정혁 변호사란 분도 내정이 됐는데 이 검찰 공안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내부에서 방해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절차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임을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 발생했었죠. 이후 김 씨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김 씨의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재단이 설립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김용균 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균 재단 설립된 지 딱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을 위해서 김용균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비정규직 철폐 운동 하고 있고요. 네. 또 청년 권리 보장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연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 전에 이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물론 이제 아드님이 있고 그렇으니까 만들려고 결심을 하셨겠지만 뭔가 좀 그래도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 있었나요? 그때 합의하고 합의 이행하는 거 지켜봐야 되고, 네. 또 저희가 고소고발한 그 서부발전 원화청 그 사람들 상대하려면 저 혼자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했고, 네. 그래서 재단 만들고, 또 용균이처럼 억울하게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네.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저희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당시에 상대를 하기에 좀 버거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억울한 유가족이 또 죽음을 맞이한 자식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뭔가 연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같이 저희는 저희 혼자 힘으로써 뭘 할 수 있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힘을 보태야만 목소리가 모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년 된 거잖아요. 지금 출범 1년이 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고 또 약간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좀 미진하다, 아쉬움을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사회에 용균이 그 사고를 통해서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부각돼서 좀 사람들이 보통 평민 사람들이 안전을 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용균이 동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걸 보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안 좋아진 거는
지금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음. 그때 특조위 그 22개 공고안이 나왔는데 네. 그런 그 공고안 이행하기를 합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네. 근데 이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행 점검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추모 조형물을 빠른 시일 내에 그 조형물 설치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정말 그리고 또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때 용균이 사고로 인해서 위험의 외주화 막겠다고 그 산안법이 통과됐는데 네. 지금까지 결과를 봐서는 하나도 막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지금 산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재 사고가 오히려 더 많이 나고 있군요. 네. 글쎄 뭐 안전의식에 대한 뭐 각성이 좀 더 있었고 그리고 뭐 동료 고 김용균 씨 동료들이 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것 뭐 이런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좀 더디고 그래서 그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해요. 네. 용균이 지금 동료들이 발전소 안전사고가 지금 38건이나 났거든요. 상반기에. 네네. 하반기에는 또 29건 이렇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그리고 또 여기에 진짜 산재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 거의 다가 비정규직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조사한 결과 석탄 분진과 산화교소가 기준치의 4배라고 1급 발암물질 분류되는 물질로 분류되는 것들이 이렇게 네. 현장에 노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뭐 작업 환경도 여전히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지금 뭐 산재 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다. 이제 답답해하시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와중에 뭐 특조위라든지 뭐 22개 공고안 이런 것들을 알고 지내셨던 게 아닌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투사처럼 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산재 사망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저희 산재 사고를 갑자기 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암담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우왕좌왕 마음은 분노가 그냥 크게 일어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유족들은 잘 몰라요. 평소에 관심도 별로 없었죠. 네네. 저도 그런 상태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유족들이 알 수 있게끔 무엇을 해야 내 권리를 누릴 수 있을지 네. 그 책을 보면서 유족들이 우왕좌왕 안 하고 그냥 그거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생각하고 이행할 수 있게끔 그런 책입니다. 참 아픈 기억인데 그걸 또 되살리셔서 다른 유족들이 이런 내 경험을 보아건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또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네.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사실 유족들은 어디를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아하. 잘해주면 사측에서 잘해주거나 네. 어디 공공기관에서 잘해주면 뭔가를 제대로 해주는 것 같이 여겨지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피해자가 네. 사고 당사자가 잘못을 했다고 귀결을 하거든요. 거의 말단 꼬리 자르기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족이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너무
그 제일 아픈 사람이 그렇죠. 정신 차려갖고 파헤치는 것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유족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유족들이 자식을 잃으면서 정말 자식을 잃고 돌아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책을 내면서 우리가 내 자식이 잘못 안 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그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을 거의 다가 방치하거든요. 네네. 근데 방치해서 사고 난 걸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 난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고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선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유족들이 상당히 황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그때 와서 네. 굉장히 친절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피해자 본인이 실수해서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절대로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꼭 뭐랄까 좀 맞닥뜨려서 대응을 하고 뭐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용균이 때 하청 이사가 용균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랬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용균이 잘못이 아니라고 네. 동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저도 그렇게 그 용균이가 여태까지 키워온 자식으로서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용균이 절대 그렇게 자기 고집이 세서 함부로 자기 의사대로 할 애가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의문점이 있어갖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들어갔던 거죠. 아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네 자식 잘못이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거대 회사하고 맞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한 포기를 해요,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혼자서는 절대 싸울 수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많은 여기저기 알아보면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또 싸울 때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김용균 재단이 1년이 됐는데 계속해서 뭐 활동을 이어나가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활동에 좀 더 중점 두고 활동을 하실 것인지 좀 계획을 듣고 싶어요. 저희는 이렇게 그 비정규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수십만 명 더 그 거리로 내몰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 산업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서 되게 자기 목소리도 못 내게끔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민주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뭐 10위권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노동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동자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규직 됐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어디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같이 살자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야만 노동 현실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산재 사고를 넘어서서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뭐 이게 블루 칼라뿐이 아니라 뭐 화이트 칼라까지 전부 다 함께 목소리를 내서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머니 대표님이라고 했죠. 이제는 네, 대표님 인터뷰를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또 단단하고 또 굉장히 건강하신 목소리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한 뉴스.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셨나요? 예, 지난주에 저 쪽지고 온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쪽지고 예, 문자로 쪽지로 온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발 좀 하고 왔습니다. 이발. 쪽지고 온들 뭐라 그러죠? 그래서 저보고 조선시대 처자 같다. 그리고 이제 김혜지 박사님은 현대 미인이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더라고요. 별로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충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오늘 쪽을 앉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택배 관련 뉴스예요. 네. 사실 택배 관련 뉴스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조금 흠칫흠칫하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아마 그 최근에 잇단 사망 소식 때문에 네. 많은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만 택배기사 13분이 과로 등으로 사망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움직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많이 보셨겠지만 택배기사님들을 향한 응원이 더 많이 더 강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샵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샵 택배기사님 힘내세요. 훈훈하네요. 샵 늦어도 괜찮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택배 기사님들을 응원하는 글과 간식 바구니를 챙겨놓은 사진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쭉 보니까 조금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꼭 건강 챙기면서 배송해 주세요. 택배 기사님 항상 고생해 주시는데 표현을 한 번도 못했어요. 간식 드시고 힘내세요. 뭐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 네네. 제 눈을 좀 사로잡았던 건 지금 기사님은 비대면을 배송해 주시고 계십니다라는 손글씨였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정작 본인들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 움직임은 배송, 특히 당일 배송 사용 자제하겠다라는 누리꾼들의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심야 노동이 그만큼 더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한 고 장덕준 씨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시간당 350개 이상을 나르면서 5만 보를 걸었다고 했고 5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호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에 쿠팡 측은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52시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과로사 가능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심야 노동도 일반 노동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심야 노동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그러네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택배사 측에서도 이쯤 되니까 뭔가 좀 대책을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네, 택배사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로 방지 대책 네.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자의적인 대책 마련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회 분위기가 이끌어낸 결과겠죠. 가장 규모가 큰 그만큼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많았던 CJ 대한통운이 먼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다음 달부터 택배 분류 인력 4,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하루 적정 작업량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진택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택배 분류 지원 인력 1,000명을 투입하고 또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 심혈관계 질환 검진을 제공하겠다라고 했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죠. 심혈관계 질환. 네네. 대책이 마련돼서 다행이지만 추가로 고용되는 인력도 정규직이 아닌 단기 고용 일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택배 노조와 택배사가 꾸준히 소통하면서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변해가니까 아마도 택배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봉책을 지지 않고 실제로 다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손 소독제 관련 뉴스입니다. 마스크만큼 맞습니다. 많이들 이제 손 소독제를 썼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마스크만큼 많이 썼죠. 네. 또 마스크만큼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무허가 시설에서 무허가 손소독제를 만들어 파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소독 효과를 검증받지 않은 무허가 손소독제 42만 개를 만들어서 이 중에 20만 개가량을 시중에 유통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네. 제품 포장지에는 미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표기를 했고요. 어이구. 대형 포털 쇼핑몰을 통해서 개당 8,000원에 판매가 됐고요. 한 달 동안 20만 개가 시중에 유통이 됐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한 16억 원 정도였고요. 이 현행법상 의약 외품인 손소독제 등을 제조하려면 필요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네네.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무시를 깡패 했습니다. 무시했네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약사법 위반 거짓 광고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오늘 부산 기장경찰서가 밝힌 거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첩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남은 제품 22만여 개를 압수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첩보가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풀린 물량들이 있겠네요. 좀 다양하게 넓게 아. 폭넓게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에탄올 등 손소독제 성분은 포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게 불행 중 다행이냐면요. 캐나다에서는 얼마 전에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손소독제가 메탄올? 네, 메탄올 시중에 유통이 돼서 리콜 조치가 된 바 있는데요. 메탄올 실수로 조금이라도 흡입하면 그거는 건강에 매우 죽을 수도 있는. 유해하고 그리고 사망에까지 네, 네. 이를 수 있죠. 조심해서 사용해야겠네요. 손소독제도. 네, 이게 뭐 라벨까지 거짓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그러네. 거를 어떻게 수 구분을 있을까 하겠죠? 싶은데요. 되도록이면 검증된 제품, 그러니까 제조한 지 오래된 브랜드가 있는 곳에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들어본 상표. 네,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누에 취약하잖아요. 네. 저항성이 좀 적기 때문에 손을 가장 잘 씻는 게 제일 좋겠고요. 손을 씻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이 손 소독제를 이용하시는 건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더라도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눈으로 들어가 버리면 각막 화상을 그 실명될 또 수 입을 있어요. 수 있기 네, 때문에 실명되네. 잘 주의해서 네네.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독제도 잘 사용해야 되고 메탄올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현실은 네. 아닌데요, 좀. 네. 네. 자, 다음은 기상청이 올 겨울 날씨 전망을 했다는데 믿을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네네. 가지고 통합적으로 좀 많이 분석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보니까. 근데 춥답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요즘 날씨가 막 네. 갑자기 추워졌다가 오늘은 또 따뜻했어요, 좀. 네, 따뜻했다가 네. 이렇기 때문에 요럴 때 딱 겨울 날씨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오늘 겨울 날씨 전망을 내놓은 건데 어떨까요? 예. 보통 수준의 추위가 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네. 11월과 12월은 평년 수준의 추위가 예상되고요. 네. 1월은 평년 수준이거나 덜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눈, 비는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게 내리지만 역대 가장 적은 북극 얼음으로 초겨울에는 깜짝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북극 얼음이 적으면은 한파가 찾아와요? 네. 어.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네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얼음이 바다의 열을 방출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북극해를 덮은 얼음이 부족하면 바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북극의 기온을 올리고 그 오른 기운이 또 북극 얼음을 녹이고 네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음이 적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열이 방출이 되고요. 북극의 고온 현상이 더 강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지금쯤이면 대부분 북극해에 얼음이 덮여 있어야 하는데 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이 녹았군요, 벌써. 네, 이 공기가 팽창하면서 열로 인해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찬 기운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중위도 지역인 우리나라에 반짝 추위가 한파로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올해 여름도 예년보다 덥지 않았죠. 그렇죠. 네네. 괜찮았죠. 이게 지난 7월이 역대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얼음이 적다 보니까 열이 방출되고 더운 기운이죠. 더운 기운이 이 찬 기운을 밀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쌀쌀해졌던 거죠. 찬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봐야 겠을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평년 기온이라고 잠시 반짝 추위는 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뉴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이 독도의 날을 맞아 가수 김장훈 씨가 독도 선상 랜선 콘서트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일정대로라면 어제 콘서트를 했어야 되는데 기상 문제 때문에 오늘도 콘서트가 무산됐다고 하네요. 내일은 랜선 콘서트 3차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에 계신 김장훈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울릉도에 계시다고요. 지금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독도에 지금. 네, 독도는 아직까지는 파도가 높아서요. 아하,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도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1년에 한 60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뭐 독도는 뭐 하늘이 허락한 자만 간다 뭐 이러는데 네네.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또 안 되면 다음번에 가고 또 안 되면 또 그 다음번에 가고 하면 갈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내일 하게 되면은 이게 평일이라서 이 네네. 공연 시간은 언제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딱 네. 그 좋은 점 딱 지적하셨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12시부터 음. 12시 50분이나 1시까지 하면 네네. 요즘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그거 보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12시부터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 어제 했었으면은 사실 휴일이라 상관이 없는데 내일은 그렇죠. 평일이니까 예, 예. 그렇군요. 일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게 12시부터 네, 라이브 공연을 예정하고 계신데 어떻게 혼자 하시는 건가요? 예, 그냥 혼자 음. 기타집에서 노래하고요. 네. 제가 음향 장비도 이제 음향 회사 가서 빌려가지고 배워서 다 싸들고 왔고요. 아이고. 이걸 여기서 준비한 반주도 제가 플레이하고 노트북으로 혼자 다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배 위에서 하는 거죠? 예, 그 허락이 나가지고 네. 배 바깥에 그 갑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해서 독도를 선회하면서 쭉 이렇게 돌면서 독도라는 그게 독도가 어떤 공연장의 세트가 되는 거죠. 아, 사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이 독도를 이렇게 쫙 봤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뭐 약간 좀 네.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영상만 봤지. 우리 김장훈 씨께서 이렇게 콘서트 하시면서 독도 주변을 쫙 돌면은 그것도 장관이겠는데요. 뭐 독도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애정을 안 갖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 올해는 태풍으로 방파제가 부서져서 아하. 매년 그래도 한 1,000분씩이 찾아줬는데 입도가 안 됩니다. 올해는. 아, 오히려 그렇군요. 위기를 기회로 제가 랜선 콘서트를 하면 1,000명이 아니라 뭐 100만 명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좋은 쪽으로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죠. 아, 그렇잖아요. 날씨 때문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이 방파제 파손돼서 입도가 더 어려워져서 그래서 네.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사실 네네. 프로페셔널 가수시라면 이 음향이라든 장비 이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배 위에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네. 부분이 조금 아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노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누구나 뭐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무대가 직장인데 제 직장이 이제 배 위로 바뀐 거죠. 네. 그날 이제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죠. 그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다만 최선을 다해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네. 결과도 최선이 나올 겁니다 아마. 예. 아, 자신감도 될 거예요. 있으시고. 네. 이렇게 또 제 자신을 또 다독거려야 돼서 아.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럼요. 뭐 김장훈 씨 뭐 콘서트야 뭐 워낙에 유명한데요. 뭐 선상에서는 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이 콘서트도 콘서트지만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코로나19라는 시절을 맞으면서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이제 뭐 행사가 다 이제 취소되고 네.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야, 이게 길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오히려 지금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봉사활동을 좀 다녔고요. 네네. 일단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뭐 행사 다 취소됐는데요, 뭐 그래서 방송이랑 네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못 찾아오시는데 가서 하다가 또 뭐 강원도 산나물 파는 거 도우면서 소상공인 돕기도 하다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관광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활해광산 프로젝트라고 각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랜선 콘서트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또 제가 촬영을 해서 섞어서 처음에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그 지자체에 주면 관광 홍보 자료로 마음대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아, 관광 때문에 이제 줄어서 힘들어진 지자체를 위해서 이런 또 봉사로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무역 적자를 계속 봤는데 관광 수지는 거의 한 17.1개씩 적자를 봤거든요. 에이. 무역 수지가. 네네. 근데 위기를 기회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좀 관광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좀 약간 저는 위기가 오면 네. 이걸 잘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이게 좀 버릇처럼 돼 있어서요. 아하. 좋다. 요 코로나 지나면은 관광 수지 흑자국으로 가는데 아주 100만 분의 1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볼까 하다가 노래도 하고 뭐 그렇게 주변에 도움도 주고 하는 프로젝트니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과 함께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2170번님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내일 공연이요. 네. 원래 이제 제 유튜브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유튜버 중에 유정호라고 있어요. 네. 그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해서 유명해진 네네. 친구, 또 재미있는 콘텐츠 올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아하. 그래서 이 친구 TV로 하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서 유정호 치시면 12시부터 나옵니다. 아, 유정호님의 유튜버 유정호님의 채널을 통해서 12시 내일 그러니까 뭐 이제 12시부터. 네. 예. 저도 뭐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네네. 제 거를 많이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확장성이 중요하고 캠페인이 중요하니까 네. 그런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음. 우연히 연이 돼서 네. 야 그러면 네 거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잘 됐죠. 뭐 아, 그래도 같이 와 있어요. 예.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하자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안 믿어가지고 진짜 당신이 김장훈이면 내가 노래하면은 가서 저 한국 김치 먹으면서 탈춤 추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아, 탈춤 추셔야겠네요. 근데 진짜 제가 하는 게 맞아서 내일 민요를 제가 부를 때 배 위에서 그 친구가 아마 한국 전통의 김치 먹으면서 탈춤 출 거예요. 아마. 네. 100만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하시니까 아마도 우리 김장훈 씨 유튜브 채널도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보니까 네, 터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옹겨들 가시니까 또 막. 자, 그리고 이번에 콘서트가 사비를 들여서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뭐 좋은 의미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 드렸던 거는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어서 워낙 네. 부담이 안 됐는데 이번 거는 사실 이렇게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안간힘을 썼거든요. 아, 네. 저도 뭐 코로나 일시 때문에 타격이 만만치 않아서 뭐 그쵸. 이렇게 집 월세 밀렸다 내고 뭐 이래요. 아이고. 다행히 저는 이제 건물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석 달씩 밀려도 이렇게 재촉도 안 하시고 이야. 아, 저 좋은 나라 가실 거예요. 진짜 나중에. 그래서 좀 부담이 됐는데 네. 결론은 그냥 달콤한 부담이죠. 왜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랑 저 유현진 재구력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저는 예. 많이 잘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예. 아,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 엮여져 있는 거라서 연예인으로서 네. 특히나 일본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불이익 때문에 조금 네. 몸을 사리시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김장훈 네. 씨는 뭐 그런 부분은 개의치 않으시는가 봐요.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제가 당당하게 드릴 텐데 네. 사람들이 뭐 김정은 어차피 뭐 그거 아니어도 일본 가서 활동하기 좀 국제적인 가수는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저는 그 십몇 년 전에 대한민국 유명 기획사에서 네. 일본 활동만 매니지먼트를 하겠다고 연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에 제가 의외로 약간 일본에 잘 먹히는 스타일 같대요. 신주쿠 스타일 같다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잘 목소리나. 네. 근데 뭐 어차피 그거는 이미 뭐 물 건너간 얘기고요. 설령 지금 제가 뭐 일본 활동이 눈앞에 있더라도 저는 그냥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살기에는 눈앞에 있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해서 아 이게 독도를 이게 그렇게 한 나라를 유린해놓고 이제 와서 또 그걸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행위를 옆 나라에서 하는데 근데 좋은 거는 이번에는 사실 뭐 독도를 지킨다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요. 네. 돌아가는 정세를 쭉 제가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일본이 이게 국력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안 될 거고 오히려 좀 농담삼아 얘기하자면 어떻게 대마도를 우리나라 국내선으로 만드는 수가 없나 이게 오히려 빠르면 빨랐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활해광산 프로젝트로 관광 활성화 중에 울릉도민들이 올해 이제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아, 네. 뭐 큰 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울릉도에 고생스럽지만 와서
함께 하고 뭐 그 울릉도를 위해서 관광 활성화에 힘쓰기도 하는 게 조금은 좀 저의 본적지에 해당하는 울릉 군민들께서 네. 제가 이제 오자마자 그 오는데 되게 정겨웠어요. 내리는데 군수님이 이제 꽃다발 들고 어유. 사람들한테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렇게 어디서 했더니 꽃다발에 이렇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오. 일단 본적도 옮겼고 독도 명예주민증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영혼의 보험이다. 아하. 무슨 이렇게 외국 가서 공연할 때 힘들 때 내 본적이 독도야. 뭐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이 이렇게 딱 뭐가 잡힌 게 있어요, 진짜. 아. 되게 있어 본적들 보여요. 많이 옮기세요. 예. 일본 네. 애들이 더 많이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네네. 왜 그 남의 땅에 그렇게 본적을 그 자기들은 본적도 없는 땅을 와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아, 이거 진짜 옛날 유머인데 이거 본 적도 없다 이거. 잘 안 되네요. 예. 네. 아니, 저는 웃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시도를 하시는 건데, 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또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미뤄야 된다면은 또 시도를 하실 거죠? 다행인 게 네. 제가 25, 26, 27 안 그래도 3일은 비워야 된다 해서 27일까지 3차 시도를 남겨놨는데 내일은 파도가 한 50cm에서 1m 정도에서 능히 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바다는 예측 불가능해서 안 되면은 정말 다행히 28일에 무슨 돈 버는 거였지만 행사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네네. 아이고 이거 기뻐야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참. 어쨌든 4차 시도까지 할 수 있는 그 요량이 생겼으니 네네. 잘 중에 하루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내일은 좀 힘들어도 네. 가서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이제 배가 작아서 많이 흔들리고 네. 이제 그러려고 막 흔들리면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노래를 흔들리는 그대 뭐 이런 노래 하고 네. 오히려 그 역 이용해서 어려울 때 그걸 딛고 뭔가 하는 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네. 이번 게 단순히 뭐 독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얼음에 독도를 찾아서 이제 하면 왠지 네네. 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그래 그렇게 좀 던지면서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뭐 이런 분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냥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날씨가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드라마를 써주시네요, 그냥. 네, 오히려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기상 상황이 안 좋아도 역경을 딛고 또 콘서트를 진행하시는 김장훈 씨. 내일 저도 유정호 유튜버님 채널 통해서 12시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채팅창에다 신청하시면은 네네. 들국화의 최성원 씨는 벌써 이제 분양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본인 노래를 제주도의 푸른 밤을 이런 반칙을 독도의 푸른 밤으로 개사를 해라. 좋네요. 네. 그 채팅창의 사람들하고 같이 개사를 하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소통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콘서트 준비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바이킹을 한 1000번을 탔더니요. 아이고. 네. 진짜 하여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요. 네네. 제가 이렇게 약간 잠깐 쉬다가 한 2년 전에 복귀를 했는데 예전에 당연하던 게 요즘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끊임없이 독도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김장훈 씨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감동적인 시간 되도록 할 겁니다,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과 함께합니다. 여론조사들 시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국정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 좀 알려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10월 3주차 주간 동향입니다. 긍정 평가가 45.6%, 0.2%포인트 낮은 수치인데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죠. 부정 평가 49.6%, 0.4%포인트 하락한 수치. 7주 만에 부정 평가가 50%대에서 4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35.1%, 지난주 대비 2.9%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이 27.3%로 지난주 대비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감을 맞아서 야당의 시간이라고 이제 하죠. 네네.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지만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태가 지난주에는 양당 지지를 좀 좁혀주는 네네.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김봉현 씨의 옥중서신이 네네. 오히려 아하. 야당에 좀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대검 국감 시간에 윤석열 총장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가려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한 방이 없었죠. 뭐 드리블은 있었는데 골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도 다 좀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40% 중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일에서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4.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감 야당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네, 지금 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나왔었습니다. 글쎄 뭐 총장이 뭐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서 그리고 이 수사지휘권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사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요. 여론조사한 거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지금 관련해가지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네. 질문을 했는데요.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제 조사업체 4곳이 함께 실시한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독립적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이다라고 하는 데에 이제 동조하는 의견이 39%. 네. 또 한 가지 선택지는 검찰을 견제와 압박하기 위한 조치이다. 4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포인트 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 정도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적절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에 대한 발동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냐 국민의힘 지지층이냐에 따라 가지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역시 보였습니다. 진영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갈리는 모습이고 이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특히 라임 사태의 경우에 뭐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공수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특검은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공수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라임 자산 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 네. 특별검사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가 35%,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가 34%, 현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17%.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제 윤 센터장이 이야기를 했던 대로 야당의 주장인 특검과 그리고 이 여당의 요구 사항인 이제 공수처 설치가 거의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세 번째 이 보기가 있었거든요. 선택지가 네. 현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17%.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 다른 대안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뭐 야당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특검과 그다음에 이 공수처 설치가 과연 사실은 두 개가 또 맞서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또 이 특검을 해야 되는지 여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나오고 난 이후에 네네. 이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역시 중도층이에요. 왜냐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중도층은 과연 어떤 의견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도 조사 개요 잠시 들으시죠.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2일에서 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7.8%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리얼미터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나왔었거든요. 아랜서치였던가요? 거기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특검이 높았었는데 조금 낮아진 거는 이게 진영 간에 갈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아랜서치는 찬반으로 물어봤던 특검에 대해서만. 특검에 네네. 대해서 찬반. 아하, 특검은 그게 보통은 다르군요. 찬반하면 찬성이 이제 높게 나오죠. 그리고 공수처도 작년 또 올 초에 조사했을 때 찬성이 한 50% 6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또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제 두 사안을 지금 네. 각각 민주당, 국민의힘이 지금 다른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민주당이 미는 쪽의 응답이 더 높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나왔고 특검이 공수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봤더니 3, 40대 민주당 지지층이 좀 두터운 네네. 계층에서는 공처가 많은데 20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았고 특검 의견이 상대적으로 공처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정적인 관여도가 좀 낮은 분들은 공수처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라임 옵티머스의 또 상당수의 그 혐의자들이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보다는 특검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슈를 이제 특검만 따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또는 이제 공수처만 놓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둘다 본다면 높게 둘 다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면 충돌되는 사안이 아닌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한 것이기 아하.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당에 소속된 어떤 정치인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 인식을 바꾸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형적으로 아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그 퇴임 후에 국민의 봉사를 한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딱히 그만두겠다. 뭐 나는 뭐 정치에 관여 안 한다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에 관여를 할 가능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한데요. 네. 어떻게 뭐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요번에 이거 안 넣으셨어요? 다음 대선 주자 윤석열 총장? 리얼미터는 오늘부터 네. 월 이제 마지막 주에 일주일 동안 매달 하고 있는데 네네. 오마이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계속 포함을 저희는 시켜서 갤럽이랑 저희는 포함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배흥천 소장님. 관심도는 훨씬 또 높아졌죠. 국정감사가 뭐 시청률 10%에 육박할 정도였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친문과 반문의 진영 간 대결 구도거든요.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윤 총장이 뭐 관심 받는 거는 이제는 당연지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차기 대권 후보 또는 정치를 하겠다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기반도 있어야 되고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 이념 기반도 있어야 되는데 단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추 장관과 충돌해서 이른바 반추 층이 윤 총장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과도 약간 결을 달리하면서 이 반문 지지층들이 윤 총장에 대해서 관심을 높게 가지는 것은 그러니까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관심도가 아주 높아도 지지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과 이 정책을 가지고 또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을 토대로 해서 정치하고는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7월 시점이 상당히 또 정치 환경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뭐 제 개인적인 분석 틀에 의하면 이 정치를 뭐 대권으로 겨냥한다면 뭐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지지율이냐 요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싶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 윤석열 총장 고향이 충청도잖아요. 이러면 또 충청권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종원 대표도 충청도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충청이 어쨌든 뭐 그런 대망론들 충청권 주자들 부각하는 것들을 어쨌든 영원함 지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니까 그런 기류가 이제 상당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야권에는 상당한 이제 기대감을 주었다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상당히 정부 여당에는
압박감을 주는 그런 이제 인물이 야권에 생겼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시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시각이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반대로 야권에 오히려 이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야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위상이 이제 유지되거나 높아져서 나중에 7월에 됐는데 퇴임될 때 꼭 국민의힘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는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또 한 가지는 야권에 있는 성향층들이 윤석열 총장을 야권 주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소속에 있는 대권 주자들은 부상하기가 더욱 어려운 거예요.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경쟁력을 빨리 키워야 되는 건데 자체 경쟁력을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 주는 부정적 효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측면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총장이 작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네. 이번 국감 때는 그때랑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부인도 시인도 안 하면 이거는 사실상 시인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치랑 담 쌓아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 조금 우려를 했던 것 같고 홍준표 의원, 홍준표 전 대표도 윤 총장 발언 이후에 빨리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와라. 잘 모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약간 반어법으로 봤습니다. 네네. 속으로는 오지 마라. 잘 총장 계속 좀 해라. 왜냐하면 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종의 기존 보수 야당의 잠룡들의 지지율을 저지하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얼마 안 남았고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인데 내년 7월에 그만두고 갑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지지를 이제 계속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 다른 보수 야권 잠룡들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선은 1년도 안 남은 시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윤석열 총장은 보수 야권의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정당의 지지율에는 이념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보수층에다가 중도층까지 가져가야 이 정권 창출이 가능한데 윤석열 총장이 한 축을 형성을 하면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추장관과의 이제 충돌,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중도가 참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쪽으로. 그러다 보면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딜레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약간 중도 보수였다 이런 네. 분들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좋게 보겠네요? 그렇지만도 않죠. 왜냐하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근데 윤 총장이 이제 정치적인 의안까지도 시사를 하면서 이 대결 구도는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대결 구도가 어디까지 갈까? 이 공수처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시점 또는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중 한 사람이 그만두는 시점. 윤 총장은 이제 7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관련된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이 계속 대결하는 구도가 되면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당으로서도 지금 뭐 지지율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인데 네. 이 부담은 여전히 남는 거죠. 여당에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띄워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 네. 신동근 최고위원이 윤나땡이라고 그랬어요. 윤 총장이 나오면 땡큐다. 예전에 이제 황나땡이라고 있었대요. 저는 이제 이번에 신동근 최고위원의 이 논평을 보고 알게 됐는데 황교안이 나와서 땡큐다. 근데 그게 현실화됐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좀 평가절하하는 건데 네네. 역설적으로 보면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좀 경계심 때문에 이렇게 또 여기도 평가절하하는 반어법이에요, 거죠.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지난 대선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 41% 득표, 홍준표 24, 그다음에 안철수 21. 그러면 네. 41대 45로 이 보수 진영 혹은 중도 진영이 합치면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분열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진짜 윤나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 또 뜻이 있었다. 자, 다음 주 미국 대선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관점에서 선호하는 미국 대선 후보는 누구인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답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의외로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은 거죠. 아무 뭐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의미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게 44%. 반면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14%니까 뭐 격차 제법 이제 난 것인데 네네. 한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제법 높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개선을 하고 북미 관계 개선하고 그래서 어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커졌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돌발적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제 크게 나타나고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호감도가 떨어져서 뭔가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땐 바이든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실망, 네네. 불신 이런 것들이 비호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해의 분담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오늘 여론도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계속 다시 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 코로나19를 통제하지 않겠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뭐 정책 같은 건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메도스 백악관 네네. 비서실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주말에요. 백악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백신과 치료제 등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조치는 안 하고 대신 백신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봉쇄라든가 여기에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죠. 그렇죠. 하지만 팬데믹을 통제하지 않겠다면서 직접적으로 그냥 아예 이렇게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네네. 이례적이다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시점이 미국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명 선을 돌파한 날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나와서 지금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데 즉각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에 패배했다면서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 실수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번 위기의 시작부터 무엇인지 솔직히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되는데 이런 걸 백악관 비서실장이 발표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리티코는 지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펜스 부통령 측근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지금 두 번째 확산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확산 통제를 포기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확산세가 사실은 그 중서부 이쪽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계속 재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요. 좀 봉쇄령을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지금 확산세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 지금 입원 환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일단 텍사스 주지사 그래서 연방 정부에 군병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특히 유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프랑스 얘기 저희가 지난주에 해드렸는데요. 25일에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늘었습니다. 5만 2천 명. 그래서 24일에 역대 최대 기록이 4만 5천 명 선이었는데 이걸 훌쩍 또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아졌고요. 지금 프랑스 누적 확진자 수가 113만 8,507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 5위가 돼버렸습니다. 어느새 지금 프랑스가 확진자가 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도 지금 굉장히 전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봉쇄 조치를 내렸는데 스페인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국가 경계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1차 봉쇄를 내렸는데 7개월 만에 다시 내렸고요. 이탈리아에서도 25일에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여 명 늘었습니다. 2만 명을 또 넘어섰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가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시간을 저녁 6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헬스클럽, 극장을 폐쇄하는 준봉쇄 수준의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다음 달 24일까지 지속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속속 봉쇄를 택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후 11시 스페인 같은 경우 오후 네. 11시부터 이동을 제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하고 제가 스페인 갔더니 저녁 먹으러 제가 한 8시쯤에 식당을 들어갔는데 네. 저 말고 또 한 테이블 딱 2테이블 있더라고요. 아, 시작조차 굉장히 안 하는 늦어요. 시간이군요. 네. 네. 워낙에 늦기 때문에 네. 오후 11시면 한창 먹고 이제 막 그렇죠. 이럴 때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얘기 또 2차 나누고. 갈까? 뭐 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이탈리아 저녁 6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저녁 영업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랑 그렇습니다. 똑같이 들리네요. 네, 네, 그렇죠. 자, 이건 약간 좀 충격적인 뉴스예요. 저도 사실 보고선 이게 도대체 뭐지 막 그랬는데 네. 카타르 공항에서 조사나가 발견이 됐고 네. 그래서 공항 측이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좀 무차별적인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체 검사를 했다. 이게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2일에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드 공항의 한 화장실에서 조사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타르 당국이 친모를 찾겠다라면서 공항에 있던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알몸 신체 검사를 실시한 거예요. 아이고. 일단 이게 알려진 게 호주 매체를 통해서 네, 알려진 맞아요. 건데 호주 매체에 따르면 여성 승객들이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있는 구급차에 실려가서 속옷을 다 벗은 뒤에 검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단 호주 여성은 13명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승객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강제로 데려가서 검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 여성들이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졌는데 지금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여성들도 강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전체 검사 대상 여성의 수와 국적은 확인이 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려진 건 호주니까요. 네. 호주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로 카타르 정부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의를 항의할 했고요. 만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하마드 공항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이 돌아다니면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 그것 때문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나가 발견된 장소에 접근이 가능했던 승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다라고 했지만 이 받은 여성들은 전혀 이유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라는 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타르 항공은 아예 논평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아이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생사 여부도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고 지금 계속해서 공항이 산모를 찾는 동시에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참 아이를 이렇게 거기다 버리고 간 것도 굉장히 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네. 행동인데 이 카타르 공항에서 한 행동도 사실은 네.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해외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11월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염수 방류는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조 과연 잘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이렇게 예, 그렇다 되면은? 봐야 됩니다. 원래는 내일 결정하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네네. 11월로 이제 미룬다고 했는데 뭐 미루는 이유는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아, 일본의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요? 어민들이요. 어민들. 예.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방류되는 지역이 있을 거 네네.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하. 있는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잡을 수 있는 어족 자원이 이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뭐 과학적인 증거를 떠나서 이게 심리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거기서 온 거야 그러면은 뭔지 좀 찝찝해서 그걸 사람들이. 잡아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게 11월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민들 때문에 11월로 미룬 것 같다. 예. 수강내가 뭐 요새 지지율은 어떤가요? 뭐 그래도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떨어졌다, 뭐 12%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리기는 하는데요. 뭐 이것뿐만은 아니겠죠. 근데 다른 이유도 예, 있지만. 근데 이 지금
원전 그 오염수 방류 문제는 뭐 지지율을 올리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중하게 뭐 신중한다는 게 예, 그냥 미룬다? 뒤로 미루는 거죠. 아, 자, 우리 정부가 이게 이제 국제 여론을 좀 조성을 하겠다라고 나서기도 했었는데 어떤가요, 성과가? 별로 이렇게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뉴스 가운데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 하나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공조를 할 것 같았는데 네네.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주변국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게 사실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문제도 다 주변국과 협의해서 신중하게 해야죠. 네. 그 말인즉슨 한국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물론 환경단체들은 네네. 예, 여기서 심각하게 민간 차원에서는 예, 민간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는 예, 이 문제가 그렇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설명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지 않으면 네. 일본 입장에서는 딱 이 얘기거든요. 그 이제 오염수가 이제 하루에 한 뭐 160톤, 170톤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탱크에 넣어놨잖아요. 네네. 예, 탱크에 넣어놨는데 탱크에 이제 포화될 수 있는 양이 137만 톤인데 지금 현재 123만 톤이 차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다 됐네요. 예, 네. 거의 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있다부터 이게 실제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수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라고 안 부릅니다. 아, 그래요?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처리수? 예,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약에 처리수라고 쓴다면은 그거는 조금 일본의 입장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 말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오염수는 뭐 쉽게 말해서 오염돼 있다는 네네. 의미고요. 처리수는 오염을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처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방사능 물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것을 갖다가 잘 처리했다는 게 일본의 일단 주장이고요. 그게 네. 뭐 조금 그 환경단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실제로 그러면은 이 오염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이제 들어갔을 때 뭐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지하에 묻는 방법이 네, 맞아요.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에 이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네네. 있는데 오늘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전남도지사께서는 뭐 이제 지하에 묻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게 무엇이냐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가장 싼 게 무엇이냐 이게 바다에 흘려 보내는데 그냥 흘려 보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희석해서 그 최대한 그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제거했다, 처리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말고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 물이라는 게 해류라는 게 이리저리 다 흘러가는 거고 중국도 그러면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러시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다 영향이 있을 뭐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언젠가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단순히 한두 달은 아니겠지만 1년이고 몇 년이 지나면은 바다는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에 사는 수많은 이제 어족 자원들이 그런 방사능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일 거고요. 네. 근데 그 국제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 오염수를 가지고 있는 건 일본이고 네. 일본이 일단 그걸 쏟아내게 되면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 쏟아지겠죠. 어디 멀리 갖고 가서 쏟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좀 일본의 주권적 결정이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는 주권적으로 왜냐하면 버리는 순간에는 여하튼 일본이 가장 큰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네네. 바로 뭐 거기서 버릴 테니까. 예, 그래서 일본 영해에서. 그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그 좀
그 말이 조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은 맞아요. 버리는 것 자체는 주권적 결정은 맞겠죠. 네네. 근데 그 버린 물질이요. 다른 국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사실 국제법 위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환경법에서는 네. 어느 나라도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버렸더니 네네. 다른 나라에 영향이 주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원칙은 확실하게 정립된 원칙입니다. 근데 그 국제법 원칙을 생각하면은 일본이 국제법 위반일 걸로 보이는데 네. 버리는 것 자체, 버려서 오늘 현재 버린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행위 자체는 예, 주권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주권적 결정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국제법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행동을 좀 쪼개보면 되는 거죠. 행동을 좀 쪼개보면, 그러니까 예. 일본이 자기네들의 영해에 그걸 버리는 것은 뭐 자기네 영해에 버리는 거니까 주권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딘가로 흘러가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것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가 예.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거를 제소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제재판소라고 국제재판소, 하셨던 네, 국제재판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제소를 한다면은 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엔 해양법 협약의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해서 중재재판소로 갈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소. 예, 그런데 보통 우리 남중국해 중재재판소처럼 맞아요. 예, 그런 그때 그 필리핀 그것도 예, 그것도 중재재판소로 갔거든요. 그래서 중재재판소로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버리는 순간이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애매해.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네. 가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국제재판소에도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리는 행위를 중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버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뒤에 방류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한국이 일본의 방류 행위를 중지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가처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재재판소에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네. 복잡합니다. 그건 12일 아직은 결정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할 것 같지만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고 네네. 내린다 한들 2년 뒤, 3년 뒤에 실제 방류가 됐을 때야 우리가 어떤 국제 소송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현행범 현장에서 하듯이 뭐 이런 그것도 건가요? 그렇고요. 2년 동안은 아직까지 결정만 내린 거지 뭐 버리진 방류가 현실화되진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요. 첫 번째 방류가 일어나는 날은 네네. 돼야 그 이후에 우리가 국제재판소에 갈 수 있다. 실제로 일이 벌어져야지.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위반하는 건가요? 국제법 위반은 맞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확립된 그 국제법입니다. 아하. 그런 사례가 있나요? 판례나 이런 것들? 이런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전이라 하면은 뭐 지금부터 한 80년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서도요. 일종의 그 재련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연기가 갑니다. 연기가 나가게 되면은 공장 뭐 캐나다에서 내용 같은 거? 예, 그렇죠. 캐나다에서 미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요. 1941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미 판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네. 자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타국의 손해가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주권 갖고 있죠. 네.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른 쪽에 손해가 나게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공장을 옮겼나요?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네. 실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을 해준다라던가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 수가 있죠. 손해배상보다는 아예 이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더 그렇기 중요한데요. 때문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중지 명령이죠. 중지 명령.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국제 해양재판소 예, 네, 예. 거기로 가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잘 풀리면 정말 좋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요. 네. 그 소송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요. 실제로 그걸 이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뭐 언론에 나온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준비 단계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그 방류가 일어나기 하루 전부터 준비하면 안 되겠죠. 미리미리. 예, 그래서 물 밑에서 좀 준비를 하든지 물론 네. 그것을 뭐 일본이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예, 다 여기서 얘기해놓고요. 예.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고려가 사항이 있는데 네. 이 자체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러면 일본도 나중에 뭐 우리한테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동해나 이런 데서 해양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원 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해양 환경에 손해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못하게 또 역으로 그러니까 이 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연결시켜서 계속 소송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네네.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도 중요하지만은 또 아까 국제사회 공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주변국들이 실제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태평양을 두고 있는 미국이든 이 국가들이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그러면 검증이 가능하냐. 네. 예를 들어서 그 오염수가 정말로 일본이 말하는 처리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큼만 버린다라든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진짜 처리된 것만 버려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아니 뭐 버리다 보면요 잘 처리된 뭐 1만 톤과 잘 처리되지 않은 뭐 1,000톤이 섞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라든가 근데 이게 국제사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너무 멀어요. 일본이요. 예를 들어서 남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본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멀어요. 뭐 우리도 남미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 멀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역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냥 또 지나가는 뉴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실제 주변국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도 여하튼 태평양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실질적인 압력을 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실제 방류가 2022년, 23년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차기 미국 정부가 네.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환경 중시한 대통령 후보 한 명이 떠올리기는 합니다만. 예, 네. 그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대통령이 사실상 뭐 기후 변화 파리 협정에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것 플러스 네. 이제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함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